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역사 시간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인사죠? 나도 당황스러워요. 저도 당황스러운데, 지금 이거 영상 아마 수업 다시 보기로 보는 친구들은, 왜 저러시지? 라고 할 텐데, 다시 보기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지금 유튜브 다시 보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지금 아마 교실에서 TV 화면으로 지금 이 수업이 지금 나가고 있죠. 지금 2학년 내가 지금 이 수업이 몇 반이냐? 지금 4반인가요? 4반이랑 5반. 아마 두 개 반 정도가 지금 TV로 이거 송출한 수업으로 선생님 지금 목적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려버렸어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선생님도 개인 방역 진짜 철저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걸리면 내가 교사니까 또 학생들한테 피해갈 수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선생님도 아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이 있으니까 이제 절대 걸리지 말아야지 해서 진짜 개인 방역 철저하게 다녔는데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언제 어떻게 걸린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방역수칙 정말 철저히 지켜주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서요. 정말로 학교에서도 여러분 방역수칙 정말 잘 지켜주세요. 이거 수업 끝나면요. 꼭 창문 한번 환기시켜주고 꼭 손소독제 밖에서 들어왔다 하면은 손소독도 해주시고 마스크도 교실에서 잘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걸려 보니까 좀 알겠는데 미리 집에 좀 상비약, 그러니까 비상용 약을 몇 개 좀 사다 놓으세요. 선생님도 좀 약을 몇 개 사다 놨거든요. 걸리기 전에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어차피 상비약은 있으면 좋은 거니까 해서 좀 몇 개 구비해 놨는데 그거 덕분에 조금 빨리 덕분에 좀 회복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로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서 오늘 3차시 수업 교과서랑 노트 꺼내주시고요. 노트 정리 수행평가도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선생님 나가면 검사할게요. 그래서 지금 수업도 노트랑 꺼내서 좀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수업 주제는요. 오리엔트 문명인데요. 오리엔트 문명이 과연 무엇이며 그리고 이 오리엔트 문명을 크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도까지 이 세 곳의 4대 문명을 한번 볼 건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배웠잖아요. 청동기를 배웠고 청동기 때 사람들이 어떤 농사를 처음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되었는데 맞습니다. 바로 벼농사였죠. 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량이 증가가 되었고 계급이랑도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문명이란 게 문명이란 게 문명이란 게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약간 코로나19 증상 같기도 한데 굉장히 좀 약간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발음도 좀 정확하지 않거든요.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나는데 좀 그래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면서 수업 잘 들어주세요. 잘 듣고 있죠. 자, 우선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요. 4개의 문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교과서 22쪽 하단에 4대 문명 지도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대 문명은요. 인류 역사에서 조금 빨리 문명, 즉 문명이라 불릴 수 있을 만큼 인류가 글씨도 사용했고 청동이란 도구도 사용했으며 또 도시도 만들었다. 도시도 만든 그러한 4곳의 문명 발생지를 4대 문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4대 문명 어디 일단 살펴보면은 일단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여기에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2개의 강이 흘러요. 메소포타미아란 뜻 자체가 2강이 흐른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더스강이 흐르는 곳에는 인도 문명이 있고요. 마지막 황허강에는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4곳에서 문명이 처음 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한번 낼게요. 이 4대 문명은 공통적으로 이곳 근처에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바로 강입니다. 왜 강 근처에 왜 문명이 빨리 정착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강이 있어야 일단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사는 게 당연하고요. 또 농사 짓기에 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물 있는 곳에 보통 이렇게 빠르게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이들이 같이 문명이란 걸 또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 주제가 이제 오리엔트 문명이라 했잖아요. 오리엔트라는 뜻은 해가 뜨는 쪽이라는 해가 뜨는 쪽이라는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뜨죠? 어디서? 맞아요. 동쪽에서 떠요. 동쪽. 즉 우리나라 기점에서는 여기가 이제 오리엔트가 되는 건데 문제는 오리엔트가 여기거든요. 오리엔트. 즉 여기 애들 입장에서 여기를 옛날부터 오리엔트라고 불렀습니다. 즉 유럽 문명이 이제 시작되는 곳에서 이제 오리엔트라고 불렀는데 이게 역사적 표현이 좀 약간 유럽 중심적인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18세기에 유럽이 거의 전 세계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를 먹었던 제국주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막 유럽의 역사 용어들이 막 전 세계에 뿌리내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리엔트는 이런 오리엔트라는 단어도 쓰이고 있다. 근데 오늘 뭘 볼 거냐면 이 오리엔트 문명의 대표적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도 볼 거고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인데요. 자, 지금부터 노트 꺼내 주시고요. 노트에다가 이거 노트 필기하면서 적어두도록 할게요. 이거 한 두 줄씩 이거 뭐지? 지형, 정치, 사상.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지형, 정치, 사상 세 개의 기준으로 나누어서 구분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말을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 지금 굉장히 말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힘을 주고 말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지형, 정치, 사상 세 개의 기준으로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형은 굉장히 개방적이고요. 이집트 쪽의 지형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잠깐 선생님이 지도로 한번 보면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한번 선생님이 그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의 지형적 차이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글 어스 되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선생님 가끔 이거 막 요새 코로나니까 어디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로 그냥 막 그 뭐 여행 같은 것도 대리만족? 대리만족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여기 여러분 가끔 컴퓨터로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 돋보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비룡중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비룡중을 쫙 갑니다. 쫙 가가지고 이렇게 학교도 구경할 수 있고 또 이제 로드 뷰도 돼요. 로드 뷰도 돼가지고 여기 길거리로 딱 가서 지금 우리 학교의 옆모습이 있죠. 여러분 등굣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막 가끔 저 막 이렇게 카페에 다니듯이 이렇게 뭐 세계 어디 여행지 있을 때마다 미리미리 한번 이렇게 코스도 한번 이렇게 미리미리 이 근처는 이렇구나 막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심심할 때 요새 코로나인데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 아니죠. 한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형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로 가볼게요. 쫙 가죠. 비행기 타면 한 몇 시간 걸려나? 자, 여기가 바로 이집트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이집트예요.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지도로 보시면요, 좀 약간 상태가 일단 지형 자체가 많이 조금 누래 보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강도 있어요. 여기가 아까 말했던 이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강이 흐르는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이제 이 일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아마 기원전 3000년쯤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발생했을 때는 여기가 굉장한 초원지대였다고 합니다. 초원, 풀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주위가 많이 사막화된 상태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초원지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초원. 그러면 이 거대한 영토가 굉장히 뻥 뚫려 있는 굉장히 개방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반대로 이집트는 이게 나일강인데요. 지금 나일강 근처 이 색깔 지금 보이시죠? 초록색 푸릇푸릇하잖아요. 지금 강 근처는 이렇게 다 풀이 자라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니까 풀이 자랄 수 있죠. 강 근처는. 근데 강 밖에 넘어가는 순간 이거 다 뭐냐면 그렇죠. 사막이죠. 사막. 다 사막인데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이집트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집트 문명은요. 진짜로 이렇게 한 요 정도에서 옛날에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이 정도 지역에서 여기서 이제 문화가 발전되어 왔는데 문명이 발전되어 왔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사막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또 여기도 사막이에요. 여기도 사막이고 게다가 여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이제 홍해라는 바다인데 홍해 그 성경책에 보면 왜 모세가 바다 갈라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 홍해예요. 이 홍해인데 이집트는 서쪽으로는 사막, 동쪽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굉장히 고립된, 즉 갇혀있는 지형이다. 폐쇄적이다 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봤듯이 메소포타미아는 뻥 뚫린 초원지대였다. 그래서 매우 개방적이었고 이집트는 왼쪽에는 사막, 오른쪽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굉장히 폐쇄적인 고립된 지형이었다라는 특징 이해하셨죠? 자, 그럼 정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자주 교체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가 계속 쭉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쭉 오래 전쟁 따위 하지 않았어요. 쭉 오래되었어요. 쭉 오래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현세를 중시하였고요. 이집트는 내세를 중시하였는데, 자, 우선 현세가 뭐냐면 현재 세계를 중시한다 라는 뜻이고요. 내세는 무슨 뜻이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중시한다. 자, 선생님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넓은 푸른 초원이었다. 그래서 전쟁을 하였고 전쟁이 많았고 그래서 나라가 자주 바뀌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현재 삶을 굉장히 중시했다. 자, 반대로 이집트는 지형이 매우 폐쇄적이었는데 그래서 한 나라가 끝까지 몇 천 년 동안 계속 통일된 왕조가 유지되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현재 삶보다는 죽음 이후의 삶을 더욱더 중시하였다.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메소포타미아는 현세를 중시했고 왜 이집트는 내세를 중시했을까요? 한번 지금부터 이거 지금 선생님이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답은 말할 수 없지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자,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선생님이 일단 간단한 거 생각했으니까 먼저 답을 말하고 넘어갈까? 자, 선생님이 이거 한번 풀이 한번 해줄게요. 이게 근데 여러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아마 이래서 이럴 거야 라고 아마 여러분이 선생님이 퀴즈의 정답을 아마 각자만의 정답을 얘기했을 텐데요. 정답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없어요. 왜냐면은 이건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찾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게 현재 삶을 중시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보다는. 반대로 이집트는 현재 삶보다는 죽음 이후의 삶을 굉장히 중시하더라. 이걸 왜 그랬을까? 라고 해서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린 공통적인 결론인 거예요. 다수의 의견일 뿐이고요. 여러분의 의견이
그럼 제가 말한 거에 지금 선생님이 말한 설명이랑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요? 라고 해서 내가 틀린 건가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을 잘 하신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역사는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보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그냥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나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이런 식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요 굉장히 초원지대 넓은 개방적이잖아요. 그냥 전쟁을 많이 했어요. 왜 전쟁을 왜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이민족들, 다른 나라 지역 사람들이 쳐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뻥 뚫려 있으니까 방어하기가 매우 불리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나라가 침입하기 참 좋다. 그리고 여기는 푸른 초원지대, 즉 농사하기도 좋고 목축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땅이 매우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서 야, 이 땅 내가 가질 거야 라고 해서 점령을 했고, 그래서 나라가 자주자주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야, 이렇게 전쟁에서 싸우다 죽을 거 왜 뭐 지금을 즐겨야지, 현재 내 삶을 충실히 즐기면서 살자, 현재를 중시하자. 그래서 현세를 중시하는 사상이 형성되었고요. 반대로 이집트는 폐쇄적인 지형이라 했잖아요. 주변 나라가 쳐들어지를 못합니다. 쳐들어지지도 못하고요. 주변에 일단 나라가 없어요. 왼쪽에는 뭐 사막이고 오른쪽에는 뭐 물론 나라가 있긴 있었는데 걔들이 뭐 넘어오기에는 좀 교통이 어려웠으니까 매우 폐쇄적인 지형이었다. 그러니까 이집트란 나라는요 몇 천 년 동안 나라가 쫙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집트의 왕을, 그쵸, 파라오라고 하는데요. 파라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아침에 일어났어. 야, 배고파 하면 이제 막 신하들이 와서 막 밥 갖다 주고, 재미있는 거 없니? 막 와서 놀아주고, 막 모든 걸 다 해줘. 모든 걸 다 해줘요. 파라오면. 그런데 갑자기 내가 아파서 이제 곧 죽게 생겼대요. 그럼 죽기 전에 파라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놀 거 다 놀았다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매우 아쉬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권위, 나의 이 왕으로서, 파라오로서의 나의 이 권위 어떻게 하지? 너무 아쉬운데 라고 하면서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죽음 이후에도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요 내세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나 사상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가 너무 풍요롭고 현재가 뭐 전쟁도 없이 그냥 쭉 가는, 그냥 평화롭게 사니까 이 평화로운 나의 권력 그리고 이런 삶을 죽어서도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죽음 이후 내세를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잠깐 여기 추가적인 설명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이걸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메소포타미아는요 좀 여러 나라가 교체됐다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나라가 바빌로니아 제국이었어요. 이 바빌로니아 제국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왕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이 교과서 23쪽에도 있어요. 한번 지금 다 같이 교과서 23쪽 한번 볼게요. 자, 23쪽 보시면요 195조, 여기 지금 보시면 교과서 있죠. 한번 같이 볼게요. 교과서 195조에 보시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을 자른다. 어마무시한 법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196조,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도 어떻게 한다? 그쵸, 상하게 한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를 다치게 하면 똑같이 다치게 하라. 복수하라. 그래서 복수하라는 이 약간 법, 눈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근데 좀 특이해요. 198조를 보시면요, 귀족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자 생각해보세요. 눈 이라고 그랬는데, 복수하라 했는데 귀족이 근데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대요. 그럼 평민도 귀족 어떻게 해야 되죠? 원칙상 196조에 따르면, 그쵸, 원칙상은 똑같이 눈을 상하거나 뼈를 다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귀족이 평민을 다치면 은화를 주면 된대요. 은화, 돈을 주면 된대요. 즉 높은 계급이 낮은 계급을 다치게 하면 그냥 돈 주고 때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반대로 215조 보면요,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똑같이 뺨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노예의 귀를 짠다. 즉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함부로 해하면 더 크게 벌 받는다. 즉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대 국가는 매우 매우 엄격한 법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제했던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오늘날에 굉장히 유명한 복수주의라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법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신체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약간 알려진 되게 유명한 법전이어서 제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아까 사상, 현세 중시, 내세 중시를 했는데 잠깐 이 현세를 중시했다, 내세를 중시했다. 선생님, 아니 이 애들이 뭐 현재를 중시하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중시한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겠냐? 기록에 남아 있어요. 아니면 유적 유물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자, 우선 이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물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거 필기하셨죠? 지금 노트에 지금 선생님 수업 교실이 없다고 해서 이거 필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필기하셨죠? 자, 지금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신전인데요. 지구라트라는 신전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는 친구들은 바벨탑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바벨탑. 바벨탑이 뭐냐면요, 그냥 이건 상식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알시면 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천국과 이제 높은 탑을 쌓아서 천국까지 닿는 탑을 만들겠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인간들이 막 높은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히 내 권위에 대항을 하는 거냐, 그래서 이거를 탑을 부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겠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성경책의 내용이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이 훗날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 지역에서 이 거대한 신전 터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지구라트였고요. 아마도 여기서 그 바벨탑이 유래되지 않았냐라고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학 작품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길가메시의 서사시인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던 전설의 왕입니다. 길가메시 어디서 들어왔는데? 라고 한 친구도 있죠. 아마도 그 영화 최근에 개봉했던 이터널스에서 마동석 아저씨가 이제 캐릭터 이름이 길가메시였는데요.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전설의 왕입니다. 근데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 내용이 뭐냐면요. 이 길가메시가 거의 그러니까 약간 반인 반신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반은 인간 반은 신 같은 존재인데 얘가 힘이 무지하게 센 거예요. 능력치가 막 만땅이야. 육각형 사나이야. 그러니까 막 신들이 좀 질투를 했어요. 얘가 좀 거만하니까. 그래서 엔키두라는 애를 만들어가지고 얘랑 싸움을 붙입니다. 좀 겸손해지라고. 근데 엔키두랑 길가메시랑 막 둘이 밤낮으로 막 싸우는데 싸우다 보니까 안 거죠. 쟤도 좀 싸움 잘하는데 얘도 좀 싸움 잘하는데 하면서 서로 베프가 됩니다. 무슨 이런 전기가 다 있냐 싶겠는데, 근데 둘이 이제 싸우다 이제 밤낮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뭐 대화도 했겠죠. 야 너 좀 한다 이러면서. 그럼 베프가 돼요. 둘이 친구가 돼서 그래도 좋은 친구를 만났나 봐요. 둘이 막 여행을 하면서 모험을 하면서 막 괴물들 잡고 돌아다니는데 엔키두가 전염병 걸려 죽었나? 하여튼 병 걸려 죽었나? 괴물 잡다 죽었나? 하여튼 이제 친구가 죽어요. 그 엔키두가 죽으니까 이 길가메시가 너무 슬픈 거예요. 내 베프를 잃었다, 내 친구를 잃었다면서 막 엉엉 울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자 한 이제 전쟁이가 길가메시요 왜 이렇게 울고 있나요? 했더니 내 친구 엔키두가 죽었어요. 너무 슬퍼요. 막 울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너 뭐 그런 걸 지금 슬퍼하냐? 점쟁이가 너 뭐 그런 걸 슬퍼합니까? 현재를 즐겨야죠. 잊으세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세요. 막 이런 내용의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현재를 즐기라는 현재에 충실하라는 현세에 중시하는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집트에서는 이게 발견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자이서인데요. 사자가 무슨 뜻이냐면 죽을 사자의 사람 자자입니다. 즉 죽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가냐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가지고 이게 죽음의 신인데 아닌가? 하여튼 그 누구였더라?
얘한테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게 아마 심장일 거예요. 여기 조그만 단지가 보이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심장이 들어있을 거나 심장이 아마 들어있을 거고 이게 깃털인가 그래요. 깃털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가지고 이게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은 얘는 죄를 많이 저지른 놈. 그래서 얘를 죽이고 여기 있는 아누비스 죽으면 얘가 이제 아누비스가 얘를 데려간 거고 얘가 깃털보다 가벼운 너 착한 놈이구나 해서 뭐 잘 대우해 주는 뭐 그러한 전설을 기록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기록한 문서가 이 사자의 서입니다. 그만큼 이집트 사람들은 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걸 굉장히 중시한 거죠. 내세 신앙을. 그리고 이거 뭐죠 이거 이름? 그쵸 피라미드죠. 피라미드인데요. 이거 왜 만들었게요? 맞아요. 보통은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무덤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여기서 파라오의 시신이 발견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다양한 썰이 많은 되게 미스터리한 건축물인데 확실한 거는 뭔가 내세 신앙, 즉 죽음 이후의 세계를 좀 꿈꾸면서 이게 만약에 무덤이라고 보면요, 이게 실제로 그 무덤 그 관 놓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이게 들어갈 수가 없대요. 탐험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발견이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무덤이라고 치면은 무덤이 무지하게 큰 거잖아요. 이거 진짜 큰 거예요. 사람 여기 이렇게 이 돌 하나가 사람 정도 크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 엄청히 거대한 건축물을 이 거대한 무덤을 왜 만들었냐? 그만큼 파라오가 무덤, 즉 죽음의 집을 크게 만들면서 나의 권위를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내세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라는 걸 표현한 거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파라오나 당시 사람들은 왕족들은 미이라를 만들었죠. 왜냐하면은 얘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뭐 영혼의 세계 아까 그 사자에 서 있는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건 관이고요. 이거 뚜껑 열면 미이라가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온몸의 수분을 다 빼고 뭐 장기도 다 빼가지고 몸을 그냥 건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훗날에 얘가 부활했을 때 그 몸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미이라 처리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내세를 중시한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좀 짧게 인도 문명까지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필기, 지금 보이시는 필기, 다시 필기한 시간 다시 주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개방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고 나라가 자주 교체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좀 특별한 사실은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발전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빌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집트는 굉장히 폐쇄적인 통일 왕국이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세, 현재보다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굉장히 중시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사자의 서와 피라미드였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도 문명 짧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펴주시고 의자에 앉아 기지개 한번 펴주시고 자 수업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 문명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BC 2500년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BC가 이제 기원 전이거든요. 여러분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올해가 몇 년? 그쵸, 2022년이죠. 그럼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2022년이라 부를 수 있죠? 이거 간단한 상식이에요. 왜 올해가 2022년이냐면 기원, 즉 연도를 세는 기점이 뭐냐면 예수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2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가 2022년인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럼 예수님 탄생으로 기점을 날짜 세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옛날에 서양 애들이 다 기독교를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다 기독교를 믿으니까 이 예수님 탄생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얘들이 이것을 기점으로 이제 연도를 걔들이 계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중심의 연도 계산법이에요. 원래 이거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 앞에도 얘기했지만 18세기 전 세계를 다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전 세계가 서양의 연도 세는 방법을 따라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한 이유를 기원후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AD, 아노 도미닉, 즉 주님이 오신 이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기원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다. 기원전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before Christ,
여기서 말하는 before 이전의 크라이스트 주님, 즉 주님이 나오기 전, 그래서 기원전은 BC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25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인더스 지역에서는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인더스 문명이 탄생했는데 한 1000년쯤 지나서 유럽에 살고 있는 아리아인들이 기원전 1500년경에 대거 침입해 옵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강이 흐르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다.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침입해 와요.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이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지역, 지금 이 초록색 지역에 인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기원전 1500년경에 이 유럽 지역에서 아리아인들이 대거 내려와서 이 지역을 공격해서 여기를 점령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 원래 있었는데 기원전 1500년에 아리아인이 서북 쪽에 사는 아리아인들이 침입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 되게 도시 문명, 되게 뭔가 발전된 도시 문명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인더스 강에 있었던 모헨조다로 하라파 도시 유적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상당히 이렇게 발전된 기술을 가진 문명이 이 지역에 있었고, 1500년 전에 얘들 누구요? 그 아리아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얘들이 여기 다 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아리아인들이 이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겐지스강,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겐지스강이에요. 여기까지 영토를 넓힙니다. 여기까지 영토를 넓혔고요. 이 갈색 부분까지. 그리고 얘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카스트 제도. 자, 생각해 봅시다. 아리아인들이 원주민, 원래 인도 사람들이 사는 곳을 점령을 했어요. 인도 사람이만 할까요? 침입했던 아리아인들이만 할까요? 그렇죠. 원주민이 아마 훨씬 많을 겁니다. 원래 정착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그럼 아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할 거예요. 야, 우리가 쪽수가 딸리는데? 야, 쟤들 어떻게 해야 반란 안 일으키지? 어떻게 해야 쟤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원주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철저한 신분 질서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카스트 제도였다. 교과서 26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총 4개의 계급으로 만든 건데요. 브라만이라는 것은 사제, 즉 종교 지배, 즉 제사를 담당한 계급인데요. 당시에 종교에 이제 브라만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를 관장한 애들을 브라만, 제 첫 번째 계급.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 왕족이나 귀족, 무사들은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면서 크샤트리아 계급을 담당했고요. 바이샤는 평민이었고요. 수드라는 천민, 노비라고 보시면 되죠. 노예. 자, 생각해 봅시다. 아리아인들은 이 4개의 계급에서 뭘 차지했을까요? 그쵸.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런 지배계급을 아리아인들이 차지했고요. 원주민들은 바이샤나 수드라, 만약에 나한테 덤볐다, 반란 일으킨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드라를 주는 거죠. 너 감히 우리한테 덤벼? 너 수드라, 천민 막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계급을 나눠서 국민들, 원주민을 통제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인도 사회를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스트 제도가 오늘날에도 지금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사회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아리아인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카스트 제도까지 만들어서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마무리하면서요. 다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